이리 오너라 네, 120회입니다. 오늘 건설 프리뷰 할 텐데요. 하여튼 우리 김세련 연구원이 가장 좀 시즌 전에 몇 가지 이슈도 앞에 담고 실적도 같이 다뤘으니까 건설에 관심 있거나 뭐 건설에 어느 정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인조입니다. 네, 이웨스트 건설 담당 김세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 그 염동찬 연구원하고 같이 그 비상장 주식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니까 굉장히 관심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말을 잘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근데 자세히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 좀 알아서 좀 고마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CJENM 특히 이제 프로듀스 관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표 조작 의혹이라든가 프로듀스 X, 뭐 재팬 이런 좀 반응들도 좀 궁금하다는 분도 계셨고 마지막으로 그 저기 최강혁 연구원이 그 경제유의 그 이리온 클래스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신용경색에 대해서 자기도 좀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나 좀 쉽게 이렇게 그 그림으로 잘 풀어줘서 좀 고맙다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기 좋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근데 의외로 또 보시는 분들은 왜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참 이건 저작권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함부로 카페에서 쓰지 말고. 네. 저번에 어떤 분 봤더니 뭐 어떤 내용이라고 말 안 하겠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뭐 그대로 카페에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야, 저렇게까지 계속 저러면 혹시 듣는 것 같아서 그럼 저희들도 가만 안 있죠. 그러면 그런 거 안 올리고 문제 삼죠. 왜냐면 저희가 한 거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한번 넘어가고 건설 하여튼 실적 시즌 한번 김세련 연구원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이번 분기 프리뷰 자료고 제목은 제가 슬리핑 뷰티라고 지었는데 이제 영어로 슬리핑 뷰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니 뷰티가 맞냐? 슬리핑 언제 일어나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3분기는 좀 조용히 지나가는 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점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국내외 이제 업황 업데이트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커버리지 합산 기준이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적이 집계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합산 기준으로 일단 QOQ 이제 분기로는 3분기가 빠지는 분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이 3분기가 공사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7, 8, 9월 공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QOQ로는 빠지는 게 오케이인데 이제 문제는 YOY가 빠진다는 상황이고요. 이건 제가 이니시에이션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2019년의 전반적인 트렌드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18년까지의 입주 물량이 피크아웃 을 한 상황인데 주택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을 해외가 아직 다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에 표 1번 보시면 제가 종목별로 이번 3분기가 어떻게 될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원래 제가 탑픽으로 현대건설을 추천드렸었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서 현대건설과 함께 추가로 탑픽으로 올린 종목이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만 좀 같이 살펴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가 사실 연결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해외 쪽의 실적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엽기적 효과로 YOY로 매출이 조금 빠지는 걸로 보이지만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빠지는 상황은 지금 아니고 현대건설 세부 실적 나중에 종목 부분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해외 쪽 매출이 이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매출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견고하게 버티고 수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현대건설 탑픽 추천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보시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분기에 영업이익단에서 1분기 일회성 환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이 좋아서 YOY로는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삼성엔지니어링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면 기보유한 잔고를 바탕으로 이제 성장성이 커나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좋게는 보고 있었지만 탑픽으로는 추천을 안 드렸던 게 이제 한 재작년까지 해서 신규 수주를 너무 많이 했던 회사여서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인 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2년치 앞에 공사 끝나면서 설계 인력이 다시 내년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또 수주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다시금 삼성엔지니어링을 볼 때가 됐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재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회사는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는 이제 업황에 대해서 점검을 할 텐데 6페이지 그림삼이 저번에 보여주면서 어쩌면 건설업종에 좀 크게 방향성을 봐줄 때 보라고 했던 그래프 아닌가요? 네, 그림은? 맞습니다. 매월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플랜트 사이클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이 최근에 대우건설도 LNG 수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 주가는 조금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실적은 재미가 없어도. 그래서 이제 해외 수주가 어떻게 되고 있냐 많이 물어보셔서 요걸 먼저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림 3번이 결국 플랜트 발주라는 거는 전방 산업인 에너지 업체들이 캐펙스를 쓰는 사이클을 보자라는 그림이고 이 캐펙스 추정치가 높은 기울기는 아니지만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서서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매월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요 데이터 값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혹시 섹터 담당자들이 보통 자기 섹터에 대해서 미세한 긍정적 변화를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매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제가 물음표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이때부터 빅사이클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리전은 그 그림이구나. 아니다. 네. 물음표로 갈 거냐 모르겠다. 근데 소폭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서서히 좋아지는 업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럼 해외 수주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요. 답변을 드리면 안 하고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5번을 봐주시면 안 한다는 건 회사의 스탠스를 반영을 한 말씀이거든요. 회사가 국내 주택에서 마진을 크게 벌었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급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저가 수주 이런 건 안 한다는 거. 네, 안 하고 그리고 급하게 막 몇 조씩을 채워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림 5번 보시면은 회사에서는 계속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16년을 저점으로 해서 해외 신규 올라오네요. 수주는 느리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건설사만큼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나라가 없을 텐데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실제 글로벌 업황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저는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그림 7번을 봐주시면 제가 저희 경쟁 글로벌 EPC들, 선진 EPC라고 표현하는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의 사실 원래대로라면 신규 수주 추이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신규 수주는 추정치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은 수주를 잘 할 거라고 추정하면 이제 매출이 성장할 거니까 매출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본 건데 그렇게 봤더니 추정치들이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플랜트 업황은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떠냐. 다음 페이지 표 2번을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기수주 얼마 했고 작년에 총 얼마 했고 가이던스가 얼마인지를 쭉 좀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사실 현대건설과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정도가 연말까지는 좀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연말 가면서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이 두 종목을 보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전에 보면 가이던스 주고 얼마나 그 회사들이 달성했나 보면 그런 걸 보면 대우건설이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LNG 삼성 수주한 엔지니어링 거 말씀하시는 삼성 엔지니어는 생각보다 달성률이 낮길래. 낮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못 드렸던 건데 연말까지 가서 보니까 사실 저는 대우는 지금보다는 주가를 더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LNG 때문에 슈팅 한번 하더니 또 시장에서 실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주가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삼엔이 주가가 안 갔던 건 보신 대로 달성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안 봤던 건데 이제 이 달성률이 낮았던 그러니까 저희가 할 거라고 예상했던 수주들이 연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를 할 걸로 뉴스 플로우가 모멘텀이 좋겠네. 네, 강할 것 같아서 모멘텀 상으로 보면 지금 연말까지는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쪽에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말이 진짜 수주하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야 뭐 어떻게 알아?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추세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림 10번을 보시면요. 이게 한국 건설사들이 월별로 수주를 어떻게 하느냐를 누계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트렌드상 10월, 11월 가면서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스티프하게 올라가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수주를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상 주가 모멘텀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주가 꽤 몇 년 내 주가가 상고하저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수주 기대감이 연말 연초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수주를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 예상대로라면은 일단 19년 추정치는 2018년보다는 높게 클로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9월 달까지 누계는 아직 전년 동기보다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주를 진짜 할 수 있냐에 대한 리스크는 좀 상존하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가시권 내 파이프라인이 워낙 좀 뚜렷하게 있는 종목들이 현건과 사면이다 보니까 수주 추정치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주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자라는 입장이고 실제 그림 13번, 14번을 봐주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소스를 좀 제가 취합을 한 그런 숫자인데 2019년 발주 시장이 실제 어땠냐라는 거고요. 오일앤가스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로 봤을 땐 발주가 실제 많았고 그림 14번에 오일앤가스를 브레이크다운 했을 때 보니까 페트로케미칼, 그다음에 LNG 그리고 리파이너리 모두가 지금 발주가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 발주 시장은 지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따라서 연말에 가면서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 주가가 좀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림 17, 18번 대형 건설사들 최근 밸류에이션도 막 빠지다가 반등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면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수주 모멘텀이 좀 괜찮은 종목 위주로는 지금 시점에서 재미없을 때 실적이 재미없을 때 미리 사두시면 연말에 조금 트레이딩할 기회 있지 않을까. 3분기 실적이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네. 기저로 빠질 때 네네. 실적 안 좋다고 나오면 그때 사자. 네, 안 좋을 건 없는데 뭐 좋을 게 없지만 뭐 무난할 때 지금 정도 사두면 연말까지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네. 보니까 그림 14 보니까 뭐 최근에 뭐 뉴스도 그런데 LNG가 플랜트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그 건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네네. 대우건설을 따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한국 회사들이 원래 이쪽에 좀 강점이 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네. 막 뭐 정유나 이런 플랜트가 좀 강했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유가 상당히 강한 공종이 맞고요. LNG는 주력 공종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서양 애들이 더 LNG가 잘해. 그 원래 그 기름을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LNG가 수입 기지가 있고 수출 기지가 있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수출 기지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정확히 못하는 걸로 아는데. 네, 잘. 정확히 이해하신 게 맞고 수출 무식하게 기지는 얘기하죠. 수출 들어오고 나가고. 네, 수출 기지가 이제 액화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좀 고부가 그게 좀. 공종인데요. 최근에 대우가 수주한 게 이제 수출 기지를 최초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우가 지금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저력이 되게 많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좀 그렇구나. 네, 실적이 연말까지는 해외 쪽이 좀 리스크가 남아 있어서 주가가 좀 못 갔는데 내년에 LNG 수주를 딱 하나만 더 해줘도 시장에서 그런 우려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난 대우라는 우리의 그 과거에 사라진 그 대우의 이미지는 이거예요. 파이낸싱 잘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든지 해외에서 일을 잘하는데 가끔씩 사고가 터졌고 옛날에 그 머리에 잠재 시절에 대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그런데 대우건설도 이제 좋아진 회사인데 아직까지 좀. 네, 주가가 액면가보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슈팅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업황 말씀드릴 텐데요. 주택,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 좀 들어볼게요. 사실 뭐 건설 섹터 입장에서의 이제 생각은 주택으로 건설 섹터를 주가를 때리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림 20번이 제가 매 분기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그림인데 뭐냐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랑 가격의 증가율을 이제 YOY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좌우 증감은 이제 거래 증감, 상하 증감은 가격 증감인데 2019년 3Q가 재밌는 게 가격이 상승률은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마이너스로 빠진 건 아니고요. 상승률 둔화. 근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YOY로 증가. 이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재건축 규제 발표한 이후에 좀 기존 주택을 새로 사려는 어떤 투자 심리가 다시 늘어난 게 자극된 아닐까. 거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게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는 건지 투기 수요의 손바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거래가 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그림 24번. 저희가 건설 섹터를 디스카운트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원래는 연초에 2019년 분양 계획을 아주 높게 잡아놨다가 정부가 이제 재건축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분양 공급 계획 물량이 많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으로 이연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이제 주택 부문의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정책 발표 이후에 건설주를 많이 좀 디스카운트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10월 1일에
보완 방안이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 이 재건축 단지 61개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 기간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 분양 공급 계획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고 끝날 거기 때문에 엄청 안 좋은 국면은 조금 비껴갔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엄청 안 좋은 국면이라는 건 건설사 입장에서의 공급, 매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를 하자라는 거고 가격을 보시면은 그림 25, 26 강남상과 이제 마용성을 보시면 정책 발표 이후에 강남 상구는 조금 조정인데 마용성은 여전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풍선 효과를 또 다시금 반증을 하는 모습이고 그림 27, 28번에 그림 27번 제가 대대광, 대전대구, 광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주는 조금 조정받다 다시 회복을 하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그림 28번에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부울경은 심각한 게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상당히 깊더라고요. 충청도도 어마어마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의 숫자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 게 제가 앞번 자료에서는 평당가를 가져왔었는데 이번 자료는 일부러 호당 가격을 가져왔거든요. 세대당 가격. 그래서 절대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 재건축 물량 밀어내기 때문이라도 대형 건설사의 디스카운트는 지금 좀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인덱스 자료 따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요새 너무 핫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리츠 열풍이 이게 일시적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디플레 공포가 있는 시대에 오니까 현금 등가물에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현금 등가물적인 게 이제 뭐 부동산 실물 보유보다 리츠 형태의 보유가 더 유동화도 많아질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저번에 이제 우리 김세련 연구원 얘기해 주셨지만 롯데 리츠저까지는 너무 조금만 했었는데 이제 큰 덩치가 나오기 시작해서 나오고 그리고 아마 개수도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번 이제 물론 그래요. 프리뷰 자료지만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시장 그중에서 리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그림 31번 이제 국가별로 해서 상장 리츠가 절대 시가총액 비중이 시장 대비 얼마냐 몇 퍼센트냐를 봤을 때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싱가포르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싱가포르는 상장 리츠에 대한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리츠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중이 높은 거고 대략적으로 한 3, 4%대 리츠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의 상장 리츠는 개수가 이미 5개밖에 없고 시총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 시장이 커질 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최근 주가 그림 32번 보시면 코스피가 여러 가지 불안 요인 때문에 주가가 별로 안 좋을 때 상대 수익으로는 절대 수익으로도 대표 종목인 신한알파 리츠와 이리츠 코크랩의 주가 상승이 엄청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 33번에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추정되는 구간일수록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앞으로도 이 리츠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표 5번. 저희 9월 11일에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간접 투자, 그중에서 공모 투자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는 공모 리츠를 만들 경우에 우리가 세금을 좀 깎아줄게. 개인이 리츠를 살 경우에도 세금을 좀 면제해줄게. 설립 요건을 낮춰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과도 일치를 하죠. 부동산 실물 투자하지 말고 간접 공모 시장 열어줄 테니까 이걸로 투자를 해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지만 건설 섹터는 정부가 하라고 할 때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라고 할 때 한다고 보면 앞으로 리츠는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 6번을 통해서 앞으로 상장할 롯데 리츠와 대표 상장 리츠 이사인 이리츠 코크랩과 신한알파 리츠를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리츠 코크랩은 리테일 자산이고 신한알파 리츠는 오피스인데 어찌 보면은 주 임차인이 이랜드 리테일이라는 측면에서 이리츠 코크랩을 이랜드 디스카운트를 조금 주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자산의 건전성만 보면 저는 올라갈 여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신한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운용사인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이 운용을 하는 전문 리츠다 보니까 앞으로 유중을 통해서 신규 오피스 자산을 유입할 여력이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신한알파에 좀 더 높았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도 뭐 이리츠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신한알파가 엄청 많이 올라가면서 맨 아래 배당 수익률 보시면 좀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근데
최근 예금 금리를 감안하시면은 이 신한알파리츠가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3.5%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말까지는 기대감 좀 가져가봐도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공모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 10월 말에 상장 예정인데 롯데리츠 같은 경우가 공모가 최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배당 수익률이 6.4%가 나오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서는 요 새 리츠에 대한 투자가 합리적이다. 특히 롯데리츠는 상장을 하게 되면은 예상 시가총액이 8,500억, 아마 주가가 올라가면 1조 이상 넘어간다고 볼 때 사실은 수급적으로도 이제 기관이 사기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업사이드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만약에 리츠가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글로벌 리츠 지수 편입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수까지 편입이 될 경우 수급적으로도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롯데리츠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표 7번을 통해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네, 연내 많은 업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리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내 상장 예정인 리츠들은 전부 다 이제 금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두 가지 리츠를 상장할 예정인데 하나는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켄싱턴 호텔 제주에 있는 거랑 삼성생명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고요. 그다음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임대 아파트 리츠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상장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NH 농협에서 준비 중인 NH 리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리츠, 재간접형 리츠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직접 보유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수익증권을 재상장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증권들 서울스퀘어든 뭐 강남 N타워든 잠실 SDS 타워 등의 수익증권을 리츠로 재상장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리츠가 더 상장 예정이다. 재밌는 건 건설사들은 사실 이미 리츠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건설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리츠를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유통업체입니다. 이번에 롯데리츠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를 했듯이 앞으로 이 유통업체들이 이제 온라인 사업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무거운 이 자산들을 리츠라는 비이클을 통해서 유동화를 하면서 아마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마트의 신세계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유동화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많이 부합되는 것 같아서 저도 자료 보면서 표치를 보면서 이것들 계속 좀 궁금해지더라고 앞으로. 네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커질 거고 뭐 너무 리츠에 대한 기본적인 스터디는 제가 이 내용에 넣지는 않았지만 잘 아시는 다음에 게 그거는 뭐 네네. 그래서 그냥 모인 돈으로 부동산 사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농담처럼 물어보시는데 그래. 롯데리츠 봤더니 구성한 어떤 종목이죠. 리츠를 네.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이 ETF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롯데 주력들은 안 들어가 있고 좀 느낌이. 그러니까 자산이요? 그게 좀,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혹시 롯데쇼핑의 부실 자산을 롯데리츠로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생각들도 하는 그런 거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체에 여쭤본 부분인데 이제 회사의 답변은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넣었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현물 출자 물건이거든요. 롯데 그거고. 강남점은 들어가는데 나머지들은 나머지도 그래서 나머지들이 좀 그래서 나머지 여쭤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나름 매출 기준으로 점포 상위 20%에 있는 물건들을 넣었고 재밌는 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리츠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자산으로 편입을 할 때 당연히 주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50% 지분을 지금 롯데 쇼핑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 50%의 주주들의 어떤 동의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실 자산을 사온다 하면 주주들이 반대하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들 이게 좀 네. 뭔가 그 편입하는 그 자산들이 이후에 이제 뭐 혹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뭐 임대도 그렇게 안 된다는데 얘네들 막 해서 이상한 것도 사놓고 지네끼리 자전 돌리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서 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앵커가 롯데 쇼핑인 만큼 그렇게 할 그래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으로 들어갑시다. 뭐 하고 싶은 종목들. 현대건설과 삼성이 이제 두 개 탑픽이니까. 네, 현대건 탑픽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표 9번의 실적 상세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매출액이 YY로 조금 빠지지만 엄청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매출액 브레이크다운한 부분에서 이제 해외 쪽의 현대 엔지니어링이 사실 지난 3분기가 실적이 좀 많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이 그냥 그대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서 이게 유의미한 감소는 아니고 제 4분기 추정치도 그래서 4분기에서는 비로소 YY로 증가한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현대건설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 추정치가 조금 시장 대비 제 생각은 조금 보수적이라고 보긴 했는데 일단은 YY로 그래도 증가하는 그림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쪽에 제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은 GP 마진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 실적 기대감은 현대건설 계속 가지고 가보셔도 좋겠다. 다만 이제 해외 쪽 말씀드린 현대건설 별도 기준의 해외 GP 마진이 제 기대와 달리 이번 3분기에 올라오지 않을 경우는 실적이 조금 깨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셔서 네네 현대건설 네. 딱 얘기하면 워낙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높은 네네. 종목이잖아요. 이거 네네. 어때? 좀 현실 지금 상황은? 사실 이미 깔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어요. 워낙 좋으니까 그 몇 개만 좀 제대로 터져주면 그렇죠. 제가 잘 안 본문에 터진다 그러던데. 제가 본문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 다른 건 모르겠고 5번 같은 경우 5번에 제가 본문에서 이라크 유정 물공급 시설 2.5조, 2.7조 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대건설이 이미 수주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주거든요. 근데 발주처인 이라크랑 추가 수주에 잘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지. 네, 지금. 확정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했다라고 봐도 무관한 수주이기 건설 때문에 옛날처럼 건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나마 건설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생각을 나오니까. 하고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진짜 막 이런 욕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래서 또 수주라는 게 회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11월 되면서 수주 소식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건설을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오케이. 주식을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수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면 얘기할까요? 두 번째 토픽인 사멘으로 가서 역시나 본문에 제가 연말까지 어떤 수주 파이프라인이 있는지를 정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레포트 본문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내 수주할 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것이다. 표 11번의 이제 매출액은 말씀드린 대로 사멘은 지금 매출단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익의 볼륨이 크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요. 마진율도 정상화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3분기가 화공 쪽에서 일회성 환입이 있었기 때문에 GP 마진이 좀 이상하게 많이 높죠. 15.6%로 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YOY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건설 전체가 YOY 베이스로 계속 처음에 지정을 했는데 네. 근데 주식 투자자들이 사실 그거 꺾이면 사실 흥미가 떨어지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사실 3엔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분기인데도 YOY로 영업이익이 안 보이니까 좀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건데 연말까지 수주 파이프라인 감안하시면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내가 궁금한 거 대리미 산업은 M&A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거야? 계속 뭐 진행이 M&A라는 게 이제 유아 사업 부분에 워낙 그 회사 내에 보니까 M&A 관련된 부서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회사 쪽에서 뭐 뚜렷하게 얘기하시는 건 사실 없는데 제 추정으로는 건설 사업부 말고 이제 유아 사업 부문이 지금 규모가 좀 작아서 대리미 또 현금이 많으니까 뭐 글로벌 유아 업체를 하나 사와서 M&A를 하면 유아 덩치가 커지니까 그게 유아가 좀 커져야 이제 건설 사업부, 유아 사업부가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롱텀 히스토리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아까 우리가 리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관리하는 어떤 그런 AMC 네. 비즈니스를 분명히 이제 부각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대림이 그걸 많이 준비해 온 걸로 아는데. 대림이 AMC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했고, 근데 대림이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새 대림이 되게 니치 시장, 니치 마켓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LH나 SH공사에서 이제 민간 합동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대형 건설사는 임대주택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브랜드 달고 신규 아파트 분양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임대 사업은 회수도 늦고 막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대림이 요새 최근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뉴스테이 설립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돌리려고 AMC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 정책 트렌드와도 좀 맞고 네. 여러 가지로 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상 좀 뭐 이제 수주를
그렇게 엄청 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요새 대림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은 예전에 저희가 대림을 돈은 많은데 엣지가 없다 막 이렇게 많이 놀렸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항상 갇혀 있고 근데 그런 제가 본문에 적어놓은 이제 엣지를 쌓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회사 DNA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밌다.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배구조 때문에도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 회사도 그걸 좀 대비하시는 것 같고 해서 연말 배당도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네. 리츠와 같이 AMC도 같이 네. 커지는 비즈니스라 보면 네네. 이 정도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이 어. 그 제가 이거 간다 그러니까 HTC 현대산업개발 좀 꼭 좀 물어봐달라 그래가지고. 왜? 아, 그 HTC 그분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도 안 좋은 건 아는데 그 얘기가 부동산밖에 없잖아, 얘네. 언제쯤 그러니까 이게 주가도 되게 실적 보면 막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회사가 뭔가 반전이 나오려면 뭘 봐야 되는지 좀 그런 어떤 정책인지 그걸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이지. 자기도 시간은 걸릴 건 아는데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가 해외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오리엔티드 된 회사여서 저도 고민인 게 이제 국내 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아시아나 인수전에 들어갔잖아요. 네. 현금이 너무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 모델 다각화에 너무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 현금으로 뭔가 매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에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상은 주택 공급을 못 하니까. 근데 뭔가의 건설사가 투자해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택지를 매입하는 거겠죠. 직관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살 택지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주자니 지금 주택 공급이 다운 사이클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현금으로 공격적으로 배당을 주기는 네. 또 좀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현산이 주가가 다시 좀 반짝 반등하려면 디벨로퍼로서의 사업 모델을 획기적으로 다각화하거나 네. 아니면 배당을 좀 많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저도 싸다라는 거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모멘텀이 조금 잡기가 어렵습니다. 실적이 막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그 기업을 볼 때 최근에 한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의 어떤 그 액티비티가 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매출로 나눠준 걸 뭐라고 그러지? 자산 활동성. 자산 활동성이 네. 떨어지니까 이것도 대표적으로 자산 활동성이 좀 떨어진 기업이거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사주 사서 소각하거나 아니면 M&A를 하거나 자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죠. 자산은 이만큼 있는데 현금이 많은데 현금을 그냥 놀리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현상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주주분 고민하시는 것 같아. 아시아나 얘기를 좀 괜히 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나는 진짜로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 얘네.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참 그런 걸 찾기가 이제 쉽지 않고 그러니까. 건설사의 숙제죠. 앞으로 돈이 많은 건설사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매출에 기여를 할 비즈니스를 만들 건지는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산이 이제 주가가 밀렸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치주택이라고 해서 현산의 엣지거든요. 자기가 땅 사서 거기 개발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공사 수익이랑 분양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GP 마진이 높은 회사였는데 자체주택 진행 중이던 그 몇 개의 파이프라인이 인허가가 조금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 감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할 거는 아닌데 물건은 많은데 당장 이제 2021년까지 매출 성장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측면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마무리 짓고 내일 우리 휴일이니까 이게 휴일에 올라가겠구나. 네. 오늘이 며칠? 오늘이 8일인가 지금? 오늘이 8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하여튼 올라가면 휴일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